계급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공산 사회를 만들자,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봤던 거 또 그 중에 하나였죠, 그죠? 그다음에 일단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이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고 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민족 중시. 그다음에 뭐 이 책에서 진옥출은 그 공모부를 통해서 3.1운동의 의미를 알았고 민족의 의미를 알았는데, 바로 그 공모부가 그 의미를 동양에게 배운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정 자체가 이런 뭐 민족 중시 사회주의자랑 같았고, 이제 세 번째가 무정 얘기도 잠깐 하고 싶은데요. 무정도 그랬다는 거. 이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정 공부하는 분들은 무정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모택동의 친한 친구이기도 한 강력한 공산주의자일 것 같은데 사실 민족주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련 민정청하에서 대중연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정이 우리 조선의 주권을 강탈하려는 놈들은 누구든 용서하지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사실 소련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무정과 공양도 같이 만나는 지점이죠. 공산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민족이고 조국이다, 이런 얘기는 대중연설을 많이 했다고. 세 번째 이제 공양과 진옥출의 교집합은 이제 사회민주주의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의회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자유주의와 자유사회주의를 존경했다. 이게 또 교집합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J.S. 밀, 존 스튜어트 밀이 뭐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밀을 보기에 따라서는 사민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모두가 막연히 그러니까 인민들이 정말 바라는 거는 모두가 막연히 평등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서로 인간답고 자유롭게 사는 삶, 곧 가난과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이게 의미 있는 삶이다. 이게 사회적 자유주의다. 이게 이제 옥출이 이걸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자유사회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이탈리아의 그 카를로 루셀리 얘기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죠.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인민 대중 모두가 사회적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진짜 자유주의, 진짜 사회주의다. 그래서 약자의 자유주의다. 사회주의자들의 자유주의 이념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자유주의다. 그러니까 이런 그 쪽에 있는 사민주의자들은 사회주의는 제대로 된 의미, 진보적 의미의 자유주의를 실천하는 이념으로 봐요. 자유와 평등이 대립점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진보적 가치는 누구나 자유로운 세상인데, 그렇죠? 그거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게 사회주의적 수단 이념이다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민주의자, 자유사회주의가 중요하다라고 봤고, 진옥출도 동의했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걸 공부하려고 갔던 것이고, 그다음에 옥출의 사민주의가 6번 이제 여운형의 사민주의 같은 개념이라고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디서 비교되냐면 김창준 목사라고 그 당시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자인데 이분은 급진적 기사주의자. 그래서 기독교 민주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47년에. 근데 이분의 꿈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김창준 목사의 생각은 진옥출과 중요한 지점에서 달랐다. 그의 기사주의는 국가 구성원의 일부 혹은 특정 세력의 이념인 게 아니라, 기독교 사회주의가 어떤 특정 집단의 이념이 아니라 국가 전체, 사회 전체의 이념이어야 했다. 그는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일정한 세력을 이루어서 민주공화국의 운영에 참여하다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으면 집권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 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적어도 그만큼은, 지지받은 만큼은 기사주의 이상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 그 정도가 아니라 기사주의자들이 종국에는 영구 집권하는 소위 기독교 사회주의 국가 공동체를 꿈꿨다. 그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로셀리의 자유사회주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른슈타인의 사회민주주의가 상정하는 좌와 우에 거쳐서 다양한 이념과 정책을 지향하는 여러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다당제, 그런 다원주의적 민주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사회주의 정당이 독식 지배하는 일종의 종교 국가였다.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죠. 같은 기독교 사회주의라도 독주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적
다원주의적 체제 중의 일부로 할 것이냐 이렇게 달랐다는 건데 여운형과 진옥출은 다원주의자였고 민주주의자였다. 워낙 그의 삼인주의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몽양이 공감한 부분도 거기서 나오죠.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이 두 사람의 교집합이었을 거다. 기독교 사회주의자, 삼인주의자, 의회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민족 중시 사회주의자. 자, 그래서 이제 진옥출이 이해하는 몽양의 새 나라 정치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생각하는 몽양의 정치, 한국 새 나라의 정치는 이럴 것이다.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봤는데요. 첫째는 이게 몽양이 실제로 이 언어를 이 표현을 잘 썼죠. 주권 재민 민주공화국. 이 1919년 사실 3.1운동의 기획자잖아요, 몽양이. 그때부터 쓴 얘기죠. 28 동경선언 때부터 주권 재민 민주공화국.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한국도 민주공화국이지만 주권 재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정말 주권이 민중에게 있는가, 인민에게 있는가, 모든 국민에게 어떤 특정 세력이 아니라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 하여튼 몽양은 처음부터 계속 이거 얘기했죠. 이 의미는 독재 싫다는 거예요. 독주 싫다, 전체주의 싫다, 권위주의 싫다. 오직 주권은 인민에게만 있어야 한다. 그죠? 특정 집단, 특정 종교, 특정 계급 안 된다. 그죠? 모두가 동일한 정치적 권리, 정치적 자유를 구사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이게 너무 교과서적으로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당연한 게 안 돼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미국도 안 되고 있고. 근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몽양이 구상하는 새 나라 정치 구상 넘버1은 주권 재민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잖아요, 민주. 인민이 주인이다. 자, 요 얘기는 이제 뭐 다 이 얘기를 계속 언급하죠. 사회주의만이 아니라 민족주의 진영과도 연대해서 모두가 대동단결해서 우리 민주국가 건설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하려는 나라는 사회주의자들의 국가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들의 국가도 아니라 그냥 인민들의 국가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주장이죠. 주대환 선생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운형은 항상 모든 문제 해결 방법으로 대중에게 묻고 선고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게 주권제민이죠. 세 번째 동그라미도 보면 이규영 씨가 여운형 평중에서 한 말인데 일본은 이제 여운형 선생의 말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오늘날 민주주의의 조선을 건설하는데 조선의 적색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어차피 인민의 호수가 있으므로. 대체 공산주의를 배제할 필요가 어딨냐? 다 같이 돼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그만이지. 많고 적은 것은 결국 인민 투표로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자이고 선거 민주주의자예요. 우익이 만일 반동적 탄압을 한다면 오히려 공산주의 혁명을 촉진시킬 뿐이다. 나는 공산주의자를 겁내지 않는다. 그러나 급진적 좌익 이론을 정당하다고 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인민 모두에게 주권이 있는 국가가 여운형의 국가였다라는 거고, 민중을 위해서 선의 경쟁을 벌이는 거, 결국 선거 민주주의다. 좌우 불문. 그러니까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민주체제 내로. 인민이 결정한다. 인민이 의석을 결정한다. 인민이 권력을 배분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옥출도 자기 생각이 이러함으로 몽양 선생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내가 기사주의자지만 기사주의 국가가 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주권주의 민주공화국이 서서 거기에 참여하면 돼요. 그렇죠? 결정은 인민이 선거로 투표로 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협치, 합작,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가 몽양의 두 번째 구상임에 분명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반다수제요. 그러니까 다수가 독재한다는 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0%를 어느 집단이 얻었어. 나머지들 10%씩 나눴어. 그래서 60%가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다수 독재도 반대라는 거죠. 60%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도 목소리 갖도록 해. 왜 55%가 1등이라는 다수라는 이유로 독재를 100% 나갔냐? 55%를 지지를 받았으면 55%의 정치적 영향력만 가져. 이거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승자 독식. 이 우리나라 선거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1등 하면 100명 중에서 51명이 몰아주면 그나마
정정당당한 1등이잖아요. 51% 얻었으니까. 그리고 100% 권력을 갖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 있는데 심지어는 34%가 1등에서도 100% 갔잖아요. 1등 33%, 2등 32%, 3등 31%. 그러면 33% 얻은 주제에 100%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이게 승자 독식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죠. 선거를 했으니까. 그러나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 한다는 거. 그래서 근데 보세요. 우리가 모양의 삶은 알지만 독립운동 할 때도 새나라 건설 디자인할 때도 계속 누구랑도 왼쪽으로 또 가리지 않고 합치하죠. 그죠? 합치. 독립운동 좌우파 이거 뭐 무정, 김두봉 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새나라 건설할 때도 무정의 독립동맹과 몽양의 건국동맹이 만나는 과정도 보세요. 이게 남북 합작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무정이 제안했던 거 봤죠 다. 무정의 독립동맹과 이념을 거의 일치시키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연구가 아직은 보니까 역사 연구라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서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시기도 다르고 주장의 강도도 다른데 많은 연구자들 이의화 선생, 여민호 교수, 안문석 교수, 김상훈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몽양과 무정의 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조금씩 달라요. 뭐 어떨 딸이 만났다, 밀정이 누구였다 다른데 어쨌든 동일하게 이분들이 찾아낸 것들은 지금까지 연구에 의해서 무정은 통일전선이잖아요. 민족통일전선. 좌우 포함해서. 근데 똑같이죠. 이 무정도 건국동맹의 핵심은 좌우 합작이죠. 거의 같아요. 이게 같이 가자 일단. 그래서 이 둘이 44년서부터 교류를 하기 시작해서 새나라 건설을 그 비슷한 방향으로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합의제 민주주의, 협치국가 이런 걸 상정하고 이런 맹약을 해요. 44년 어떤 사람은 44년 12월, 어떤 사람은 45년 1월 했는데 하여튼 이념과 실천이 독립동맹과 건국동맹은 모든 점에서 완전히 합류하는 것에 맹약함, 합류하는 것으로 맹약함. 그러니까 둘이 같아요. 이렇게 만든 게 김일성하고도 이어져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차례 김일성과 남북 합작 노력을 했죠. 남북한 임시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 이렇게 내치는 게 없어요. 근데 좌우 합작위원회 만들 때 46년 7월에 이때는 박헌영, 이승만은 제외하자고 그러죠. 일단 시작 너무 극자와 극우는 빼고 이 진전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또 박헌영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몽양의 생각이었죠. 언제나 끝까지 좌우 불문, 남북 불문. 결정은 인민이 해준다. 누구에게 힘을 어느 정도 줄지, 언제까지 이거는 인민이 투표로 결정한다. 각자는 선의의 경쟁을 벌일지어다. 인민을 위하여. 이런 거죠. 그래서 옥출이 보기에 최종 구상은 연대와 협치가 필수인 다당제 국가. 이게 이제 몽양이 꿈꿨던 나라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265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몽양이 진옥출이 생각하는 여운형의 생각인데 여운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게 좌우 중도의 모든 세력이 각자의 정당을 만들어 민주공화국을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 아니냐. 그 정당 중에는 힘센 정당도 있고 약한 정당도 있을 거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선 정당의 힘이란 게 결국 선거의 결과, 즉 인민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 기독교 사회주의가 많은 인민에게 지지받으면 힘센 정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 사회주의 이상을 펼쳐갈 수 있겠지. 물론 그건 다른 사회주의나 자유주의 정당들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당이든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자기네가 꿈꾸는 세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다당제, 이런 다원주의적 민주국가를 꿈꿨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런 거를 증명하고자 하면 찾아볼 게 많은데요. 근데 이건 뭐 학문적인 글은 아니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7년 5월에 몽양이 창당한 근로인민당 있었죠. 여기에 정치위원회에서 발표한 8대 유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이었던가요? 이때 발표해서 유훈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근데 근민당, 근로인민당의 저 강령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노동자, 농민, 소시민, 인테리, 기타 각계 각층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주혁명이 결코 성공적으로 될 수 없다. 인민 대중에게나 일반 애국 인사에서나 또는 민주주의의 우당, 그러니까 민주체제에 들어온 당 모두, 우당 모두에게나 늘 충실하고 겸손한 포용적 태도로 그들과 제휴해야 한다.
이게 딱 그냥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 저 다당제 국가의 형태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협치, 합작,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을 것이다. 세 번째는 삼인주의 복지국가죠. 이건 뭐 많이 알려진 거죠. 굳이 삼인주의 복지국가로 한 것은 뭐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그 복지국가 공부한 그 분류한 학자의 개념을 빌리자면 삼인주의 복지국가에 해당되는 건데, 뭐 45년 11월에 근로인민당 전에 그 조선인민당은 창당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주요 경제사회 목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거의 21세기에 한국 이 정도 되는 당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농민 본위 경작제, 고도 누진세의 부과, 주요 기업은 국공영, 중소기업은 자유경영, 8시간 노동제 및 최저임금제 확립, 각종 사회보장의 실시, 의료기관, 타가소, 양로원, 임산부 보호소 등의 국공용 복지시설 확충, 의무교육제, 사회교육 촉진. 그렇죠. 이게 45년에 그죠? 완전히 뭐 유럽 복지국가 복지정당국. 그다음에 근로인민당 8대 유은 중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이제 47년에 생긴 당. 만인이 다 자유평등한 번영 생활을 할 수 있는 고급적인 신사회로 발전하는 국가로 재건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요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홍동군이라는 사람이 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고증한 건데, 옹양은 생전에 지인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했다. 현재 우리가 나아갈 길은 민족적 민주주의 복지국가 건설이지 독재국가나 공산국가는 아니다. 세 번째 이랬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국제주의 평화주의, 이것도 뭐 잘 알려진 건데, 이분은 기본 유닛이 인류였죠. 사실 민족을 넘어서 나중에는 이제 민족들이 인류 전체가 평화롭고 완전히 평등한 자유, 이런 인류 공동체를 만들자. 근데 여기서 있는 제가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혹은 분명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옥출이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읽고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은 제가 굳이 이렇게 뒤에 걸 악착같이 읽으려고 그러는 요즘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옥출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국제주의자, 평화주의자는 현실 감각이 부족해야 되는 거야. 왜 몽영은 미국 변수 관리를 잘 못했고 누정은 소련 변수 대처가 어리석했나?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380쪽의 이 책에 몽양은 해방 다음날 곧바로 건국동맹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건준을 꾸렸고 9월 초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으나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이 친일파와 결탁하여 군정을 위압적으로 펼치는 바람에 일이 자꾸 꼬여가고 있다는 얘기를 옥출에게 편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몽양이 관리할 수 없는 변수예요. 미국 변수. 그렇게 영웅의 포부를 갖고 들어왔는데 미국 변수 앞에서는 초라하게 그저 없었던 거죠. 사실 381쪽에 이건 정말 뼈아픈 얘기인데요. 자, 봐라. 해방 초기엔 독립운동 세력과 친일 세력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됐지 않았냐. 한국의 말이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 세력 내에서는 좌우 합작 운동이 활발했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미군정의 언론 플레이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아요. 이 신탁 통치 문제가 아시잖아요. 동아일보 오보 사태 뭐 이런 거면서 신탁 통치 문제가 확 불거지면서는 갑자기 독립운동 세력 대 좌우 이 친일파 세력이 아니라 그 대립구도가 확 바뀌어 버리는데 좌우 대결로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좌우 합작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7쪽의 갑주를 보면 동아일보 오보 사태로 인해서 본래 독립운동 세력 대 친일 세력 간 대립이 주된 프레임이었던 남조선 정국은 이 오보 사태 이후에 6개월 만에 반공 반소를 앞세운 좌우 이념 갈등 구조로 전환됐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친미 우익 세력의 영향력, 사실 친일파죠. 이 크게 증대됐다. 그리고 좌익은 몰락됐다. 이 프레임 전쟁이 그냥 확 시작됐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공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서 몰리잖아요. 좌익이. 중도 좌익까지 다. 391쪽에 자, 그렇게 해서 신탁 통치 문제가 남한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된 이후에는 좌익 세력이 중도까지 포함해서 이군정, 이승만, 한민당 등의 협공으로 점차 큰으로 몰리다가
5월에 벌어진 소위 정판사 위조지표 사건 알죠? 이것도 조작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건데 하여튼 이걸 계기로는 아예 그냥 그러기 상태로 빠졌어요. 그래서 392쪽과 3쪽 사이에 옥출은 기가 막혔다. 민중해방이라는 미완의 과업을 완수해낼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는 몽양과 무정인데 그 둘 다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민중으로부터 고립되고 있었다. 북쪽에선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이 무정을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었고 남쪽에선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이 온갖 정치적 수출을 동원해서 몽양을 내치고 있다. 결국은 권력 투쟁이었다. 일제가 물러가자 조선인 야만가들이 그들이 두고 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공간에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권력은 민중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그래서 진정한 민중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몽양과 무정 같은 민주주의자들은 밀려나고 있다. 네,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 이제 선생님께 질문하시거나 준비해 오신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이럴 때 직접 만나뵐 기회 오는데. 선생님 여기 저 고딕체는 진짜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무슨 뭐 공소체라 그러나요?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픽션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예,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어느 한쪽으로 이 작품을 갖다 볼 때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예. 몽양에 확 이렇게 꽂힌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진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몽양에 좀 요새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게 다 거짓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거짓말로 봐야죠. 네. 소설이니까. 근데 가끔 팩트가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재령 우익 봉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실화입니다. 네, 그건 싫어. 그러니까 재령만이 아니라 네. 그 신천 사건은 굉장히 크잖아요. 신천 사건은 다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런 유사한 사건이 황해도 곳곳에서 벌어졌다고. 그 신천 사건은 우익이 좌익을 샤그에 죽인 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비슷해요. 아까 재령이랑. 그러니까 재령의- 5년 동안 우익들이 계속 압박받다가 네. 이제 6.25 나고 네. 그 2004년 작전 이후에 쭉 유엔군이 몰려오니까 네. 이제 자기네가 살 시간이 드디어 왔다라고 네. 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그건 우익이 좌익을 죽인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시 역공격이 시작되고 네. 한쪽씩 그냥 결국은 네, 돌아가면서 본전을 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우익이 그렇게 좌익이 우익을 그렇게 잔악하게 학살했습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있나요? 좌익이 우익. 아니 좌익이 우익을.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좌익이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네. 그게 정부군이잖아요. 물론이죠. 예. 네, 그러니까 구진답게 많이 그렇게. 학살을 했죠. 도륙을 했죠. 그리고 이 자유사회주의라고요. 카를 로셀리 이런 게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책으로도 번역된 게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제법 뭐 많지는 않은데 제법 있어요. 네. 굉장히 오늘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에 정경균 선생. 두 개씩 질문인데 하나는 좀 사적이고 하나는 요 내용하고 관계인데 그 역사적이거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렇게 좀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몇 가지 사실을 갖고 이렇게 책이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시는 건데 네. 이 책을 만드는데 기간이라든가 어떤 그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네. 그거 하나랑 네. 아니 그 존경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여기 그 7쪽에 보면 맨 위에 반전체주의라고 그래서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보니까 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네. 공산 전체주의라는 네. 단어가 생각이 나면서 이런 용어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든 간에 이런 용어가 진짜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게 아시는 네.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옥출 처음 본 게 15년? 2015년, 16년. 하여튼 어디서 우연히 봤는데요. 그러고서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정치 혁명, 정치 개혁 팜플렛 스스로의 청년 의인당이라는 그 책을 그 의도를 갖고 쓰고 있을 무렵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쓰다가 이제 진옥출을 다른 문서를 봐서 근데 이제 그 청년 의인당을 별로 안 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치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읽어갖고 허무해하고 있는데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근데 그 정치 개혁 팜플렛을 쓰는데 소설의 맛을 안 거예요. 야 이렇게 자유롭다니 여태까지 이렇게 그지같이 살았구나. 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뭐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정치 개혁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가들 뭐 그 지금 국회의원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민주당도 너무 둘 다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화가 나고 장난만 치고 거짓말만 하고 마음이 돌다 안 들어서 정치 자체가 뭐 신물나고 그랬을 때 진옥출을 보니까 그 맛을 봤던 소설 쓰기를 한번 진옥출을 주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민 중에 한 7년, 18년에 시작했나? 하여튼 쓰는 데는 2년 걸리고요. 뭐 정리하고 이러는 다 한 3년 걸린 것 같고요. 돈과 시간도 꽤 썼죠 사실. 태양산 진짜 오지더라고요. 태양산도 찾아가고 하여튼 나름대로 진옥출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옥출과 그 여운형이 만나서 연애했다라는 것은 뭐 애기 난 거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질문하신 것도 그런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갔나?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좀 근거가 있어야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이 두 분이 어딜 거쳤다 공간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제 추측이 되는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면에서도 진옥출과 몽양이 서로를 개인적으로 인간으로서 알아가는 과정이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와세다 대학에서 일본 여대까지 가는 길에 아주 예쁜 개천이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던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에도천 지금은 카나가와천 근데 아주 예뻐요. 청계천보다 좀 작아요. 막 수풀이 우거지고 예뻐요. 근데 와세다 대학에 주로 머물렀거든요. 몽양 선생이 40년과 42년에.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 초청을 하면 다이컵 제국 호텔 이런데 모셔요. 그래서 급진히 대접하다가 자기네가 모신 공식 초청 기간이 딱 끝나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는데 딱 얼굴도 안 봐. 그 다음부터 몽양이 자기 돈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몽양은 이제 유학생들, 청년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사비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조카가 와세다 대학에 박사과정에 있었거든요. 그 하숙집에 같이 있었어요. 와세다 대학 뒤편이래요. 와세다 대학 북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와세다 대학 북문을 갔죠. 그리고 이제 하숙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 일본 여대까지 어디로 걸어갈까 하다가 그 개천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걸어보고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상상해보고 그런 뭐 잡생각이 많이 나니까 그 중에서 정리하고 제가 쓰고 싶은 말과 맞는 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 소설 쓰고 싶다고 생각났을 때 뭐 작가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서 가끔 봤을 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써보니 그 비슷한 게 벌어지는데요. 써보세요. 이게 그냥 그 등장인물들이 알아서 해요. 또 어떤 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디 무대에다 이렇게 상상하는 두 사람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지들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뭐 들려줘요 저한테 뭐 이랬을 거고 그러니까 보인다랄까 뭐 다는 아닌데 이렇게 주요 장면들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관찰해서 쓰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참 많아. 근데 많이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봐야지 상상이 되니까 실제든 아니면 제 상상 속에 있던 그 공간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공간을 찾아가느라고 중국, 일본 뭐 많이 돌아다녔죠.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누구죠? 진옥출 집에도 찾아가 보고 그다음 몽양이 산책했다는 휴문학교 뒤에 저도 휴문학교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익숙한 거리라서 계속 돌아다니고 막히면 가고 진옥출이 다녔던 교회가 안동교회 또
교회 선수, 탁구 선수이기도 해서 안동교회, 뭐 내수동교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찾아다니는 동안에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시간은 한 3년 걸렸고요. 공산 전체주의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공산주의는 그냥 성격상 전체주의를 원하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할까요? 유력한 이념이나 종교는 다 전체주의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국주의이기도 하고요.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하니까. 근데 지금 저 윤석열이 말한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토탈리테리아니즘 그 의미라면 그건 뭐 자기만 반대하는 거 아니죠. 다 반대하고 영훈 형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그걸 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누구죠? 누굴 바뀌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얘기하는지.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제가 미처 이렇게 좋은 말씀, 새로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커서 그냥 손을 들고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서 질문을 편하게 드리지 않고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그 아까 우익들의 우리 말씀을 듣고 되게 놀랐는데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실제로 토지나 무슨 재산을 몰수당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압박을 받은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든가 재산으로 이렇게 선동을 당했다거나 또는 영향을 받은 젊은 층들이 막 앞으로 나서서 한 게 소위 서북 청년단이라는 건지 뿌리가 거기 있죠. 그걸 새로 좀 느낀 네. 면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하단 건데 왜 재산도 별로 뺏기지도 않고 오히려 세금을 포탈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무 피해도 안 당하고 잘 사는데 오히려 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앞서서 그 극우적인 사람들한테 동조를 해서 국힘당을 지지하고 막 그러는가 그게 바로 요게 뿌리가 있는 건가 요새 젊은 그 2030들은 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이렇게 택배 노동하느라고 바빠서 먹고 살느라고 바빠서 그런 건가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저 민주주의라든가 자유의 축소 퇴행적인 그런 거를 왜 참고 있을까? 다 따지고 보면 그 기독교들 그 극악한 기독교 그 젊은 청년들의 그런 거에 뿌리가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아유 숨을 잘 못 쉬고. 아주 서북 청년단,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에 대한 해석이 좀, 그러니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진짜 그 폭력적 우익 청년들이잖아요. 제주 사상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심해지진 않았을 텐데, 예. 이승만이 이 서북 청년단을 자기 폭력단으로 쓴 거잖아요. 이제 서북 청년단의 뿌리 그렇게 폭력적이고 좀 무자비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의 아이들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건 그 5년 동안 너무 당해서 그랬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당했다는 게 이제 개인사들이라고 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뭐 자기의 자기 집에 수대에 걸쳐서 충실한 종이었던 놈이 세상이 바뀌니까 자기 부모를 자기 앞에서 막 두들겨 패고 폐륜적인 행태에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나서 일제가 못 들게 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개인적인 공격을 당한 것 같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주류인 것 같아요. 서북청년단 부서.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라서 미국 기독교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 정치처럼 나누는 거. 마귀와 천사, 선과 악. 이래서 쟤네들은 악으로 보는 거라서 죽여도 괜찮은. 그걸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종교에서 찾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네 식구들, 부모들, 손조들이 당하고 너도 당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잔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북 청년단들이 제주나 여순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근데 또 서북 청년단의 다른 한편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또 거기는 이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쪽도 서북 청년단의 사실은 종교적 리더였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모셨던 분들은 또 굉장히 속상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들은 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뭐 많지는 않은데 상당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도 갈려요. 근데 이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은 그 첫 번째 그 대다수 그룹들이니까 거기는 우익 봉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5년 동안 당했던 그 뿌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뭐 사실 우리 이병훈 선생님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병훈 교수님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제 사회학과, 우리나라 오히려 이런 분석은 더 저랑 비교가 안 될 정도 하실 텐데, 그냥 선생님 좀 말씀 좀 혹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이게 도대체 아니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렇죠. 아시죠? 트럼프가 동원한 조직화한 그 그룹이 주로 가난한 백인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자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분들인데 극우 쪽에 서서 그 현상은 도대체 뭘까? 어떨까? 아마 다들 의견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병헌 선생님 잠깐. 솔직히 이게 또 지금 마이크 작동이 안 되네요. 마이크 작은 거로 인사드립니다. 중앙대 이제는 그 퇴임을 했어요. 지난 8월에 이제 명예교수인 이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학 공부했고요. 사회학에서도 노동 공부한 사람이고, 우리 사회 뭐 불평등 문제는 워낙 엄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이 공부한 큰 주제이긴 한데, 저는 이제 노동 현장에서의 격차 공부를 주로 공부해 왔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제가 청중으로 참여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 이제 미국에서의 트럼프 현상이나 한국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뭐 일베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좀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구구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좀 삶의 아니면 그 현재 일 내지는 생활의 기회가 그만큼 불안정해지고 미래에 대한 여러 희망을 그만큼 갖지 못하는 좌절이 크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청년들의 좀 한편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각자 도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집단화됐을 때는 좀 더 좀 구구적인 그런 이제 행동이나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에 같이 편승하고 그런 행동을 나서는 것이 이를테면 그런 흐름이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의 직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한국은 한국대로의 굉장히 좀 그들의 문제를 좀 말씀하시듯이 좀 더 공동체나 사회 연대나 그런 방식의 해법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좀 꼬이고 아니면 그들의 것들을 좀 더 과잉된 하나의 이제 남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운 그런 식의 현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한국, 미국 또 서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요컨대 아무튼 그들이 지금은 너무 현재 삶 자체를 굉장히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미래를 기성세대보다도 더 많은 스펙, 교육이라든가 여러 조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래가 그들한테는 더욱더 꽉 막혀 있다라고 하는 좌절감이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제 한두 분만 더 질의받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우리운동 시절에 1942년부터 45년 3년 동안 그 진옥주 씨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허갑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뭐 이건 저기
실명이 아니겠죠? 신명입니다. 아 실명인가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저 이기영 작가하고 그 여운형 선생님 그 따님 연구시가 있던 책을 두 권을 제가 읽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그 무정의 독립동맹과 뭐 연기 활동을 할 때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옥출 관련해가지고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 나의 아버지 영요. 예. 거기에는 몇 페이지죠? 그 여순구를 예. 조카 딸이라고 소개해요. 예. 그 사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창피해서 그랬다고. 아,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조선우영구 3년 동안의 그 허갑이랄지 그 다음에 진홍출 이런 분도 제가 처음 듣는 네.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그 조선우영군에서 그 허갑이나 진홍출 씨가 했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거였을까 궁금합니다. 예. 몰라요. 저도 사실은 진옥출을 찾고 싶어서 최창익이 기록했다는 문서를 또 북서편찬위원회까지 가서 받아서 다 그 있는데 리스트가 그 당시 진옥출 있을 때 350명 가량이 조선우영군 대원이었는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옥출 정도를 언급할 만한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특정 국가에서 진옥출을 이렇게 언급할 정도의 인물은 하여튼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허갑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뭐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소설 그 부분은 다 허구입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분만. 예. 예. 좀 20대 때 그 태백산맥 읽었을 때 그 예. 기분을 이제 선생님 책 들고 모처럼 많이 느꼈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다 진짜 글솜씨가 좋은데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상상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고. 저도 근데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그 18쪽에 보면 일본 육군 대학 오카와 슈메이 예. 그리고 국민정보 왕진의 예. 실제 인물들이에요. 이분 예, 진짜 예. 이분들이 맞습니다. 추천서를 갖고 뭐 예. 장애를 갖다. 오카와 슈베이는 혹시 여러분 일본 패망 후에 그 군사 재판은 어디서 했죠? 도쿄. 샌프란시스코에서 했죠. 아. 그때 왜 전범들 쫙 재판한 거 있잖아요. 그때 어떤 유명한 교수라고 소개받은 좀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이 토조 히데키 뒤에서 머리 탁 치는 거. 예. 그 사람이에요. 아. 오카 슈메이. 그 일본 최고의 정치 철학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익의 진짜 꼴통은 아니고 우익 정치 철학자인데 이게 모양 여운형 선생에 대한 이게 얘기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제 실화들 두 분이 그러니까 여운형 좌파잖아요. 이 슈메이는 아주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우파인데 만나자마자 이게 의기투합이 돼갖고 여운형이 일본에 오면 항상 둘이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를 몰랐대요. 어쩌면 다 그러니까 동갑이라는 거 외에는 1886년대 그런데 그 둘이 뭐가 딱 맞아갖고 그러니까 어느새 금방 포용적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워낙 유명한 분이고요. 왕진유엔이는 아주 뭐랄까 이거 대표적인 간사한 인물이죠. 한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 일본이 만들어준 국민정부의 수반이죠. 그 신현국이나 신아령 이분들도 신영국은 실제 인물인데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신영국은 모양 선생의 조력자였죠.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질문하시는 게 이게 진짜 현실이랑 이거 왔다 갔다 해 네, 진짜인지 아닌지 글을 너무 잘 쓰신 거죠. 이제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말 네. 조금 개인적인 일이 궁금한데요. 네. 선생님이 소설 준비하시면서 그 진옥출 선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네. 그 진옥출 선생의 개인에 대한 사항이 좀 궁금합니다. 가족 관계라든지 그 아까 여영구 씨, 여순구 씨 이렇게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 혹시 소설에서 밝히지 않은 내용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옥출은 그 가족 관계는 그 숙명여고부 합격부 제가 아까 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고 거기도 합격부가 아니라 거기 개인사를 표현한
옛날에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오빠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순구 딸은 뭐 유일한 딸이고요. 근데 하여튼 그 뭐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거 학교는 다 팩트고요. 또 어떤 거 죽을 때 여성분 살아있어요. 어디서 죽었는지는 진옥처럼 몰라요. 기록실은 뭐 여성분 살아있죠. 여성으로 살아 있다고들 해요. 그 사진도 그 책에 있습니다. 그다음에